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8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좀 썰렁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자, 웬만한 악재 끄덕없이 계속 승승장구했던 그 시장마저도 약세를 면치 못해서 더욱더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이렇게 조정을 유도할 만한 어떤 특별한 악재가 있었냐 하면 적어도 미국 시장발 악재, 큰 악재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따진다면 큰 악재는 뭐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속히 확산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또다시 이제 발목을 붙잡았다는 건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국가 보건 안보 차원에서 심각할 수 있을지언정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작년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빌미 삼아서 또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기술적 조정을 받는데 그 옵션 만기 영향 때문에 그런 조정이 좀 증폭된 그런 측면, 또 코로나는 그런 조정의 빌미가 좀 됐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상승 기조가 유효하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가벼운 기술적 조정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조정폭은 깊지도 않고 또 길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면밀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준비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얘기인데, 삼성전자의 어제 잠정 실적은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과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결국 8만 원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다는 건데,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그 배경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알려진 그런 악재가 있고요. 하지만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 이유를 알아야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도 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LG전자 실적도 발표가 됐죠. 한지 2%가 아니라 약 1% 정도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악재가 되는 듯 어제 오늘 비교적 큰 포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또 언급해 드릴 내용이 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인데, 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시장 전체가 조정을 좀 받는 국면에서도 네이버는 적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약간이라도 올라왔고요. 또 제가 메타버스 테마주를 강조드리고 있죠. 두 종목 스몰캡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린 종목은 자이언트 스테비오슨 던 건데, 그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통해서 조금은 좀 위로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들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네이버와 관련돼서 이제 실적을 보면 그 2분기 실적 전망에 박지가 않죠. 그 내용만 따진다면 사실상 어닝 쇼크일 정도로까지 작년 동기 대비 거의 30% 이상 실적이 격감하는 그런 전망이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택과 관련돼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버추얼 휴먼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 같은 가상 인간을 현재 그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우지라고 하는 이제 가상 인플루언서가 현재 신한 라이프의 전속 모델로 발탁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그 자이언트 스텝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신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이언트 스텝 많이 올라갔지만 팔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알체라는 좀 빠져놓은데요. 아직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 그냥 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할 기회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뭐 서둘러서 매수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일단 매수 관점입니다.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내용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순서에 맞춰서 현재 미국의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도 약간 주춤되는 분위기인데요. 경기 정점넘, 현재 경기가 너무 달아오른 나머지 약간 현재 주춤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 이 바람에 미국 증시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FOMC 의사록에 나왔다는 건데, 거기 내용을 보면 조기에 긴축하자는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부담은 사실상 덜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 델타 변이 확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였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슈로 오늘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 하는 정도를 먼저 파악해 두시면서, 자, 시장을 보도록 하죠. 약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변화는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또 내려갔어요. 1.3146%. 자, 얼마 전까지 1.5% 이상에서 현재 우리 시장에 상당히 압박을 줬던 그 미국 국채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갑작스럽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일시적인 문제다 하는 것, 미국 시장에 국한된 문제다 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겠다는 건데, 일단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문제가 된다 또는 현재 부담이 되는 그런 현상이라면 오히려 환율이 좀 이상하죠. DXY 달러 인덱스가 92.69 계속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팬데믹 영향 때문에, 확진자 급증이라는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판단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45원 1145원 전일 대비 거의 7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잠깐 원달러 환율 일본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또 그 차트 맨 오른쪽에 현재 박스를 내가 만들어 놨죠. 최근에 그 박스 내에 있는 일봉을 보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려놓은 수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금년 중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금융시장 또는 현재 주식시장에 대입해 놓고 본다면 그 시장 속에서 달러가 빠져나간다, 즉 외국인들은 매도한다는 얘기니까 증권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좀 걸려요. 아마도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이다 판단은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변 증시를 보면 나스닥 선물도 안 좋았고요. 일본 증시 또 중국 증시마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역시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기술적인 조정 성격이 강하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깐 수급을 봐야 된다는 건데, 자, 그 자막을 지워놓고 테이블을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 자, 이것은 특히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급 구도인데, 자, 이 수급 구도가 결정적으로 우리 증시를 와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은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반복되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삼각 순매도, 거래소, 코스닥, 또 선물까지, 또 선물 시장은 이틀 연속 숏을 걸어놨어요. 지수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했다는 건데 그 규모가 제법 됩니다. 24,000계약이나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부담이 됩니다. 이것만 본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정도의 예상은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정도는 각오를 하고 봐야 되겠다는 건데, 그랬을 때 종합지수는 아무래도 3200포인트 근처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정도의 윤곽과 그에 따른 각오를 하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 그리고 베이시스가 좀 약화가 됐죠. 마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특히 오늘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이래저래 어, 선물 시장까지 다소 심리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어쨌든 베이시스가 약하다 보니까 자, 프로그램 매도가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약 3,800억 정도가 쏟아져 나와서 현 지수에 대해서 또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 자, 오늘은 뭐 대형주뿐만이 아니죠. 웬만한 중소형주들도 다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판도 측면 또는 단기 매매 측면에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코스닥 시장마저도 지수상 크게 밀리는 상황에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코스닥 지수의 가장 민감한 파트는 IT 중소형주가 아니고요,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 가장 일반 개인들, 코스닥을 주로 매매를 하는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파트는 누가 한번 해도 바이오 파트입니다. 바이오 파트가, 그래서 만약 대형주 장세 펼쳐질 때도 현재 바이오주 대해서는 단기 매도가 되겠지만, 오늘같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빠지는 날에도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파트가 된다는 것을 팁으로 먼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인데 잠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실적보다는 이제 주가 부진, 실적은 좋게 나온 거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실적이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왕이면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올려놓고 봐야 되겠죠. 스멀스멀 종합지수는 스멀스멀 올라가는데 꾸역꾸역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그 반대로 스멀스멀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 그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파운드리 쇼티지 현상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세트 제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세트 제품의 생산 차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세트 제품에 장착되는 반도체 수요가 준다는 거고, 또 오늘은 중국 규제까지 있어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출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 작년 동기 대비 지난 2분기 때 그 출하량이 마이너스 24%나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재 반도체 그 분야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개인용 PC 내 서버용도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즉 2분기까지는 반도체 DRAM 가격이 특히 DDR4 8GB짜리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30달러에서 37달러 정도, 3달러에서 3.7달러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좋았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반도체 DRAM가 정점론이 나오겠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실적이 지난 3월달에서 5월달 3개월 사이에 실적이 대단히 좋은, 깜짝 놀랄만한 실적이 발표가 됐으나 주가가 그 이후로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조정을 받더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못 가는 그 이유로 설명되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더 나빠진 것은 없단 말이죠. 내면적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전체 자금 배분 차원에서 봤을 때 안전시장인 선진국 시장, 그 중에서도 미국을 선호하고 이머징 마켓을 기피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전 세계에 자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모든 자금들이 미국을 향해서, 우리들은 동학개미도 뭐 서학개미라고 일컬을 정도로 미국의 제반 종목들 투자하는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동학개미가 삼성전자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 하고도 7개월 동안 한 26조 2천억, 우선주를 포함하면 34조 원 정도로 대규모로 순매수한 것도 다소는 부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후반에 하반기 때 좀 많이 올라갔죠. 그 후유증이 아직은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 바람에 연기금이 또 비중 조절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집중 매도를 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약 10조 넘게 순매도한 것도 수급상 부담이 된 측면이 있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매도 기조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조건. 우리나라가 관계 당국에서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소극적이거나 또는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매도 문제만 해도 아직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공매도가 재개되는 데긴 했지만 마음껏 공매도를 못하게 하는 제한 조건을 걸어놨다는 것도 또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없는 환경 중에 하나가 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번 6월달에 5월달이네요. MSCI 선진국 지수에 현재 그 뭡니까 후보국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관계당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환경만 조성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편입 배제가 됐다는 거죠. 이 바람에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선진국인데 지금 MSCI 시장에서는 선진국 대접을 못 받은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에 할당되는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것도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내용인데요. 자, 이번 8.15 광복절 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전반적으로 사면에 유리한 분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약간 몸을 사리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든가 미래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든가, 근데 그런 어떤 내용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오히려 8월 15일 제가 그래서 8월 중순 이후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봤던 것도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기대감 때문에 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 또 연말 장세 기대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쯤 돼서야 비로소 삼성전자가 탄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장기 투자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놔야 그래도 마음을 놓고 볼 수가 있게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전까지는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답보 상태, 실적은 좋으니까 더 크게는 안 빠질 겁니다. 또 동학개미도 뒷받침이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빠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또 8만원 이하가 됐으니까 무조건 매수 보유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자, LG전자 실적도 잠깐 보도록 하죠. 이번에 잠적 실적 발표된 것을 보면 매출은 17조 1000억, 작년 동기 대비 48.4% 급증했죠. 영업이익은 뭐 1조 1128억, 작년 동기 대비 65.5%. 근데 사실 지난 분기에 일시적인 이익도 특별 이익이 들어가 있어서 부풀려진 측면도 있지만 지난 분기 대비로는 좀 적었습니다. 지난 분기 1조 7천억 원이 넘어갔었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일반적인 영업이익 규모는 1조 2천억 내지 1조 2,500억까지도 기대한 그런 전망도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다소 약간 못 미치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 기대치에 부합은 되지만 낙관적인 기대치는 살짝 못 미치는 정도의 실적을 냈다는 건데요. 자, 그래도
각각 파트별로 보면 의미가 있죠. 생활가전은 이미 미국의 전 세계 제1위의 가전제품 한제 업체입니다. 월프를 초월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HBO 홈 엔터테인먼트 주로 TV 쪽이죠. 근데 올레드 TV가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는 한 8년 정도 됐는데,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범용 TV로 그렇게 보급되지는 못했었죠. 하지만 올레드 TV가 갑작스럽게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120% 전체 이쪽에서 얻어지는 영업이익 기여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TV 부분, 올레드 TV 부분에서만 2,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창출된 것으로 현재 추정된다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레드 TV는 대형 OLED 대형 화면은 전 세계에서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거고요. 자, VS사업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전장사업 부분이죠. 매출이 나쁘지 않고요. 1.9천억. 근데 아직까지 현재 흑자로 반전됐는지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부분별 실적은 발표가 안 되는. 어쨌든 뭐 흑자로 반전됐다 아니든 간에 반전됐다 하더라도 큰 폭은 아닐 거고요. 어쨌든 본격적인 흑자로 반전되는 시기는 금년 하반기 3분기 내지 4분기일 거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는 그 타이밍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일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게 지금 전장사업 부분만 60조 원이고, GKW 헤드램프 부분만 따져도 10조, 합계 70조는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활발하게 제작돼서 공급되는 시기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금년 토탈 영업이익 규모는 당초 5조 원 정도로 봤던 건데, 그게 살짝 못 미치는 4조 9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실망스러운 정도까지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LG전자 장기로 봤던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LG전자 이렇게 어제 오늘 크게 빠진 것은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건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시장이 안정되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이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네이버도 실적은 발표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시장에서의 평균, 그 전망치의 평균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어제보다 조금 더 실적 전망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만 보죠. 3,272억 원. 지난 분기보다 좀 낮긴 했습니다만 작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41.9%는 격감한다는 얘기가 전망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만 보면 실적 쇼크죠.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단 말이죠.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주가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 일단 전체 투자 확대,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전 세계적인 그런 영역에 걸쳐서 지금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죠. 지분 인수하기도 하고 합작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새롭게 뭔가를 창설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식의 광대역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그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내실, 즉 영업이익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라인 쇼핑, 특히 풀필먼트라고 했어요. 풀필먼트. 현재 물류센터 이거 하나 짓는데 상당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물론 합작이지만. 그리고 콘텐츠, 현재 와패드 인수, 기타 등등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장, 증권가에서는 평가를 해주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그 추진사업 전 부분, 사실상 전 부분입니다. 큰 것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광고 부분, 검색 부분의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 부분, 그리고 커머스, 온라인 쇼핑이죠. 핀테크도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파이낸셜이 있고
그리고 또 페이가 있죠. 네이버 페이. 이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콘텐츠도 현재 콘텐츠도 큰 것은 일단 웹툰,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어, 웹소설, 그리고 클라우드 외에 또 AI가 있고요. 또 우리가 크게 기대하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피터가 있죠. 이 각 부분이 전부 다 초고속, 그냥 10% 20% 성장이 아닌 전 부분이 골고루 거의 40 내지 50% 정도씩 매년 성장하는, 믿기지 않는 정도의 성장률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실적은 그것 때문에 둔화되고 있지만 그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미래에셋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비해서 시가총액 4위로 밀려 있는 현실을 보고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보증권에서 주주가치 제고, 즉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게 있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네요. 만약에 그런 수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에 상당히 동력이 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 내지 네이버 페이를 묶어서 일종의 핀테크죠. 카카오뱅크가 있는 것처럼 네이버 뱅크 같은 그러한 회사를 독립적으로 분사시킬 필요가 있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웹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걸 별도 회사로 만들어서 IPO, 국내 시장에 상장시키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커머스도 상당히 크다는 말이죠. 차라리 이커머스는, 온라인 쇼핑은 미국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쿠팡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지금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의 사실상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안정성이나 특히 성장성으로 보면 단순히 배송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 쇼핑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별도로 현재 물적 분할을 하든 또는 인적 분할을 하든 분할을 걸쳐서 국내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에 상장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만 해도 현재 쿠팡 못지않게 100조 이상, 100점이 현재 뭡니까? 네이버의 현재 국내 시총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니 이게 네이버한테는 얼마나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겠습니까? 이런 수순을 이러한 그 결정을 사실상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죠.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 그것을 분산시켜서 주가에 반영되는 주주 재고 차원에서 사실 네이버와 관련돼서 어떤 갖가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도 좀 있단 말이죠. 물론 네이버 조직원과 관련된 그런 문제, 경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 그런 문제 사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무마시키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현재 그 주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정도 어떤 측면에서는 단행할 가능성도 되지 못한다는 건데, 만약 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될 소지가 있다 하는 건데, 은근슬쩍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은근슬쩍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메타버스와 관련된 단신이 있는데요. 신한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한 라이프에서 가상 인플루언서, 즉 인터넷 공간 또는 SNS 공간에서 현재 특히 마케팅 분야, 마케팅이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유튜버도 마찬가지고요. 막대한 영향을 주는 존재를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 인플루언서로서 현재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오로지에서 땄다고 그래요. 로지라고 하는 가상 인물인데요. 진짜 사람같이 생겼습니다. 또 진짜 사람같이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지라고 하는 그러한 가상 인플루언서가 현재 SNS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물 부분, 즉 TV로까지 진출한다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와 서로 융합하는 그런 시대가 접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변화의 한 부분에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메타버스와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세계에 대해서도 버추얼 휴먼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실제 인물을 현재 그 실사가 아니라 커리커처 형식으로 만든 아바타라는 형식도 있지만, 그거 말고요, 실제 인간을 실사한, 인간처럼 활동하고 하는 가상의 어떤 존재, 그래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요. 이 버추얼 휴먼, 그런 그 버추얼 휴먼이라는 존재가 가상 세계, 즉 메타버스 내 수없이 많은, 인간 못지않게 많은 어떤 존재가 탄생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메타버스는 수많은 버추얼 휴먼이 탄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현재 종목이 바로 VFX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데 상당한 기술력과 또 현재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 그 한가운데 있다는,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알체라는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바타. 근데 아바타는 개인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모습이 아니고 일종의 만화 커리커처입니다. 커리커처. 머리가 약간 크고 약간 재밌거나 귀엽게 만든 그런 커리커처 모양의 아바타. 근데 그 사람과 매우 닮아 있는 그런 형태의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알체라이고요. 그것이 안면 인식 기술과 그걸 넘어서 전신 인식 기술까지 갖고 있고, 이 두 종목 다 모두 네이버의 지분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직접 약 한 9% 가량 현재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고, 알체라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약 15% 정도를 현재 알체라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 사실상 1대 주주고요, 알체라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에서는 네이버가 3대 주주입니다. 서로 관계돼 있다. 그래서 두 개도 자회사는 아닌데 상당히 밀접한 관계회사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네이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타버스라는 세계, 그중 현재 제페토라고 하는 현재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 좀 그 제페토도 현재 로블록스를 잡기 위해서 출사표를 내놓은 상태란 말이죠. 게임을 통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자이언트 스텝이나 알체라한테는 더 큰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체라는 많이 빠졌어요. 알체라는. 그래서 안 갖고 계시는 매수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쨌든 이 테마는 그 존속 기간이 길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각가지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무한 확장성이 있는 그리고 수많은 이슈가 있는 파트란 말이죠. 따라서 약간 빠진 것에 실망하거나 불안하게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계속 무장을 해서 그들 종목을 섭렵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